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팟짱이 원래 실은 19대 때 기획했던 기획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결국 끝내 못하고 20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일산 19대 아직 19대예요? 19대로 며칠 남았어요? 15일? 20일? 17일? 바로 일산 아지매 특집입니다. 두 분 너무 당직 맡으시고 막 일정 바쁘시고 갑자기 뭐 대표 비서실장을 하시질 않나 대변인을 맡질 않으시나 하셔가지고 말미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962년생 동기 두 분 클로즈업 해주세요. 동갑내기 친구 또 정치적 동지인 두 여성 국회의원인데요. 20대 총선에 또 이렇게 승리해서 일산을 그냥 다 휘어잡게 됐어요. 고양정의 김현미, 고양병의 유은혜 의원님 모시고 오늘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유은혜 의원님의 지역구예요. 네.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네 이름이 일산 동구 장항동인데요. 장항동. 네, 예. 라페스타로 유명한 이 거리죠. 거리군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 앞에 고향 등기소, 고향 세무서가 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고향 등기소 대각선 2층에 풍무양고기 오시면 저희 이곳이 팟짱 서포터즈 1호점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몇 호점까지 있어요? 이게 저희요? 네. 팟짱 서포터즈 1호점 이후에 풍무 아니 서포터즈. 서포터즈? 그건 묻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바로 찌르셔. 역시 대변인 출신이라 달라요. 긴장 탄다. 제가 요새 언론 검색을 쭉 해봤더니요. 두 분이 그 시스터 후드 자매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번 선거 때도 굉장히 손 잡고 뭐 선거 운동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우정이 나오는 건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두 분은? 기억이 안 나죠. 언제 만났는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네. 열린우리당 그때 부대변인 왔지.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유은혜 의원이 이제 부대변인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서 봤는데 예. 딱 보니까 부대변인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더라고.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그러고 딱. 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3년 4년. 3년 말 4년 2004년 총선 앞두고 네. 열린우리당 당시였는데 제가 이제 당직을 그때 처음 맡아서 했던 때고 네. 제 기억에는 그 전에 김현미 의원을 언제 봤냐면 네. 조순 서울시장 조순 서울시장. 조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서울시장 네. 후보 선거 캠프에서 그때 네. 뭐 맡았었잖아요. 그때 정책 맡았지. 뭐 맡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외곽에서 이제 여성 그 비례대표 시의원들 네, 네. 후보들을 도와주는 일을 살짝 했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다니다가 어떻게 당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때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네.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이제 그분이 사람이 김현미 사람이야. 의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 그때 이미지가 어땠어요? 근데 김현미 의원은 당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이제 어려서부터 아주 그러니까 87년 8년 이때부터 당직 생활하고 그때도 이미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의 당직 생활을 했던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당 생활을 안 해보고 그때도 이제 누구 아는 분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 되게 좀 약간 어색했거든요 그때. 아. 근데 굉장히 뭐랄까 좀 노련하달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알고 지내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일산에 이렇게 동네 정치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일산 아지매로 묶이게 된 거예요? 2012년 총선인가요? 2010년에 왔지. 2010년 지방선거 때. 2010년 지방선거 때. 저는 2005년부터 일산에서 네. 사무실 내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2008년 선거에서 제가 떨어졌죠. 네. 뭐 원외로 있고 예, 또 뭐 되게 좀 뭐 어려운 그때 그런 소송도 상황. 당하시고. 뭐 그때 그때 예, 어려울 그때 저는 때. 이제 어려울 때여서 정치활동 규제로 묶여 있는 예. 때였는데
그때 윤 의원님이 여기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에 어. 여기 살아요. 여기 산지는 네. 또 오래 살았어요. 일산에. 이 동네. 네. 일산 동구에 오래 오래 살았고. 살았고 저는 서구에 오래 살았고 근데 윤 의원님이 여기를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만만치 않은 동네니까 좀 쉬운 덕양구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윤 의원님이 굳이 자기는 여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우리 이유가 아주 간단해. 사니까 하는 거야 그 동네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사 가기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럼 시어머님 모시고 사셨어요? 시어머님 모시고. 시어머님? 네. 네, 이제- 지금도? 네, 지금도? 모시고가 아니라 네. 얹혀서. 네, 얹혀서 얹혀서. 네, 얹혀서.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김현미 의원님도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저도 시어머님 모시고 살았었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작년 연말에. 네, 시어머님.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바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아니 그거 모신다고 하면 안 돼요. 모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이거야? 사시는 거 진짜 그냥? 모든 것을 다 어머니가 저를 케어해 주시지 제가 어머니를 뭘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냥 집에만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네, 가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제가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보니까 기자도 굉장히 남성적인 직업이거든요. 근데 정치가 특히나 남성적인 직업인데 그 남성적인 직업 세계에서 여성이 지금 재선 3선 의원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동네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처럼 밥은 해 먹고 사나? 우리도 뭐 저기 네. 밥을 못 해 먹고요. 며칠 전에 연휴였을 때 네네네. 제가 그 청소를 한 번 했어요. 청소? 집안 청소? 한 1년 만에 대청소, 청소를 봄맞이 했어요. 대청소. 특히 1년 만. 이제 옷 정리를 하는데 네. 그 사이에 계절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리하는데 끝나니까 11시 반 되더라고요. 밤? 밤 11시 반. 하루 종일. 근데 지금 못한 게 옷만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엌도 한번 해야 되고 네. 책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날 잡아서 하루씩 해야 되는 거지. 날 잡아서 근데 하루씩. 이게 선거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그렇지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거가 아니어도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죠 우리는. 월요일 날부터 뭐 일요일 날까지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한나절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풀로 쉬는 날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사는 거죠 그냥 계속. 아, 정말 그 일반의 여성이라면 아우 막 하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윤 의원님은 어떠세요? 옷 정리하셨어요? 좀 못했어요. 옷 정리도 심지어 못했고요. 진짜 요새 계절이 막 바뀌고 좀 날이 더워지니까 네, 예. 겨울 옷이 그대로 있는 옷장을 맨날 보면서 이 옷을 언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요즘. 아니 언젠가 제가 두 분께 무슨 일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김현미 의원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 오늘 유치원만 6군데 가야 되거든. 그래서 아 정말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지역구 활동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는구나 싶은데 그러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충. 이게 또 시기별로 좀 틀리죠. 국회를 할 때와 네, 국회를 안 할 정기국회 때,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운동 기간 이럴 때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우리가 보통 한 여기서 일산은 차가 막히기 때문에 맞아요. 6시쯤 나가야 그냥 자유롭지. 6시 반 나가면 여의도까지 한 1시간 넘어가니까 6시쯤 그냥 대충 나와요. 우리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운동도 좀 하고 하다가 빠르면 7시 반부터 일정이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당에 회의가 있으면 뭐 8시 반부터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의하고 국회 회의하고 그 중간에 빈 시간 네. 회의를 안 할 때 뭐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죠. 네. 왔다 가고 어떨 때 보면은 여의도에서 그 일산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있죠. 가깝다는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왔다 가고 오후에 한 번 왔다 가고 또 저녁에 또 왔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3년 반 동안 17만 킬로 정도 뛰었어요. 17만 킬로. 예, 3년 자동차. 의원님은 얼마나? 저는 기억을 못해요. 차를 받고 이제 네, 차는 넣어서 했는데 17만 몇천 킬로 해갖고 지금 차를 바꿔야 돼요. 렌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차를 렌트해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네. 그
계속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 그럼 평균 한 몇 명 정도 만난다고 봐야 돼요? 모르고요. 일정이 많은 주말 같은 때는 막 15개에서 20개 정도 일정을 해요. 15개 하루에 15개, 20개요? 20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개 정도는 10개 하죠. 정도는 그냥 10개 정도는. 하루에 10개, 10팀을 만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뭐 한 20개 이상씩도 다녀야 되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도 5월은 또 경로잔치 등 가정의 달 행사가 엄청 많은 때라서 네. 그런 거 다 찾아다니려면 요새도 예. 뭐 오늘만 해도 막 10개가 이상 됐는데 저는 오늘 상임위 때문에 이제 예, 못 예, 갔는데 하여튼 이런 5월이나 뭐 또 설 10월. 지나서 척사대회 같은 거 네. 할 때나 이럴 때는 하루에 뭐 한 평균 15개 정도 15개 정도는 하지, 주말에. 네. 아니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 가족들의 어버이는 못 챙기고 아, 근데 이번에 밖에 어버이들을 주로 챙기는 거 다행인 아니에요? 게 이게 5, 6, 7, 8이 연휴였잖아요. 네, 네, 연휴니까 네. 어버이날 행사는 그 8일 이후로 다 되게 미뤄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하니까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죠. 그 순간에. 근데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 부모님은 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인사 다니는데 정작 친정엄마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아이 제가 기회 드릴게요. 친정 엄마한테 한 말씀 하시죠. 제가 30초 드릴게요. 유은혜 의원님. 5월 5일 날 뵀어요 친정 엄마를.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어린이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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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그동안에 이제 잘 선거운동 기간이고 잘 많이 못 모이지를 못하고 하다가 5월 5일 날 우리 이제 조카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다 모이는 걸 저희 동네에서 해서 그때 이제 친정엄마 뵀는데 저희 엄마 친정엄마는 저한테 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너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이 말씀만 하셔요. 그렇구나. 김현미 의원님 어머님 저는 엄마를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죠. 엄마가 엄마하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도 여기서 꽤 많이 살고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 엄마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친정 엄마 열심히 하셨어요. 예, 어느 날 네. 우리 이제 노인 복지관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는 동서구의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 하루에 뭐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만 2,000명이 넘는 그런 큰 저희 복지관이 노인 있어요. 복지관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명함을 돌리러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이제 갔는데 김현미 의원 바빠서 그날 못 왔다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엄마. 네,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명함을 우리 딸이라고 이렇게 명함을 돌리시니까 제가 옆에서 명함을 돌리기가 굉장히 마음이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김현미 의원 친정 어머니가 명함을 주시니까 그거를 다 너무 잘 이렇게 받고 굉장히 감사하게 받으시면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 해주시니까 본인이 온 것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선거운동 그 점퍼에? 점퍼에 보면 남편, 아들, 여기 뭐 효시야, 남편, 효시야, 효시. 아들, 뭐 그게 딸. 원조예요 저희 남편이. 그게 원조예요? 그렇구나.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엄청 하시죠. 아니 남편이 이제 명함을 나눠주면서 이은혜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네. 입도 막 힘들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사람이 남편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네. 이렇게 네. 회차를 되는데 거기 배우자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실에다 네. 내가 자꾸만 말을 하기가 싫으니 네. 힘드니 네. 여기다 새겨달라 남편이라고 그래서 주문을 했대. 저는 몰랐어요. 정말요? 남편이라고 찍어갖고. 찍어가지고 그 잠바를 딱 입은 거를 네. 페북에다 올려서 저는 알았어요. 그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말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났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그래서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했어요. 뭐 네. 아들, 딸, 뭐 엄마, 뭐 우리 남편은 절대 자기한테 그거 입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동구에 네. 그 선거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네. 동구에서 하는 일은 동구에서 끝내고 속으로 오게 하지 말라. 대신 아들을 했잖아요. 우리 아들을 했어요. 아들을 아들을 했잖아요. 했어요. 예, 아드님들이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집 아들은 3일. 이틀 그렇구나. 생일이 딱 그래가지고. 11일, 12일 이틀만 선거운동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봤더니 그 여성 의원들이 최다 당선되셨더라고요. 지역구 가장 많이. 예 네.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는 26명이고 다 합치면은 51명이나 많이 돼요. 그러니까 됐죠.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 그래도 2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세계 100위 안에 못 든다고 오늘 언론에서 썼던데 그래도 기대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 방송 50대 여성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집에서 빨래하다가도 듣고 빨래 널다가도 듣고 설거지 하시다가도 듣고 청소기 돌리면서 이렇게 다 들으신다고 제가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애 봐야죠, 또 일해야죠. 또 학교 숙제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애들 또 쫓아다니지 않으면 막 그 집에서 열심히 하는 막 사교육하는 엄마들 다 쫓아가기 어렵지. 막 이런 상황인데 20대 국회 여성 의원들이 뭔가 좀 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좀 고루 좀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취자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김현미 의원부터 하실까요? 이게 근데 결국 뭐 다 우리 사회에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여성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일자리 문제 같아요. 일자리 문제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의 다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에 취직했다 그러면 진짜 잔치 열릴 정도로 네. 그렇게 됐는데 특히나 여성들은 비정규직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동네 다녀보면 그 뭐 비정규직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돈을 버는데 네. 옛날에 남편 한 사람이 버는 것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다 이렇게 네. 막 다 찢어져서 이게 굉장히 힘들죠. 어떤 분은 남편하고 부인하고를 한 달 내내 못 만나고 카톡만 하고 사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런 학교에 경비를 서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 네. 끝나고 나면 네. 주말에도 없고 계속 일을 하고 부인은 낮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 서로. 또 아들도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지내. 네. 또 남편은 택시하고 부인은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요 서로가. 네, 네. 잘 때 들어가고 잘 때 나오거나 막 이런 식인데 굉장히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제일 우선이 되는 거는 뭐가 뭐니 해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네. 거기에서 뭐 문화생활도 할 것이고 뭐 아이들 교육도 챙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일 그게 심각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의 일자리가 지금 비정규직인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네. 이래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가정주부로 잘 사는 주부들이 그렇게라도 일하면은 뭔가 용돈이나 학원비는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기업들이 그 잘 보이려고 네. 멀쩡한 8시간씩 일해야 되는 일자리들을 4시간, 6시간짜리 일자리를 쪼개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는 늘어나는데 고용 조건은 더 나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바로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거가 그게 여성 뭐 적을 때보다는 좋은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걸로 나가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일자리를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뭐 임금과 승진 뭐 이런 것들 또 일자리가 안정돼야 뭐 육아도 하고 뭐 출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게 안 되면 사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이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비정규직의 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이제 법 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될 20대 국회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들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리과정,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주겠다고 예. 했는데 네. 실제로는 뻥이야. 아무것도 지금 책임져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저출산율 네. 1위인 나라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가 또 이제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잖아요. 네네. 똑같이 그 취업해서 일을 해도 가사 노동의 분담은 사실은 뭐
뭐 맞아요. 거의 뭐 80% 이상이 다 여성이 또 전담해야 되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육아의 문제, 가사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네. 말을 쓰는데 네. 이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출산과 육아의 노동이 개인, 그러니까 사적인 노동으로 규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성이 임신, 출산, 그 육아의 이 과정도 어쨌든 네. 우리 사회의 한 부분, 사회적 노동의 의미로 그럼요. 평가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그 경력 단절이 아니라 이 경력을 그 인정해줘야 되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 그러면 그 임신, 출산, 육아의 이 노동의 기간과 네. 이 과정을 이후에 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나 이거는 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네. 저 정말 어떤 비정규직의 뭐 네. 진짜 초단 시간 네. 그 근무를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다 경험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이 성장하잖아요. 네. 성숙해지고 사회적 노동의 그런 가치라든가 그럼요. 관계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후에 그 일과 직업과 또 그러니까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공론화하면서 뭔가 20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이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한 뭔가 새로운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버텨서 가는 사람은 40대, 50대까지 소수가 그냥 가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는 30대 때 대부분 다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거나 뭐 공부하러 어디 가거나 막 애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용어부터 바꾸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인정해주는. 예. 동의하시나요? 당연 박수 치고 싶어요. 하우스 너무 고생해서 우리 애 키우면서 우리 애가 반란을 일으키겠다. 왜요? 엄마가 키웠어 내가 컸지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각 당 원내대표들이 원구성 뭐 그 협의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쁜데 뭐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뭐 운영위에 산하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좀 잘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운영이 산하는 아닐 거고 네. 다른 상임하고 합할 수는 있겠죠. 통합할 수는 통합. 있겠죠.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운영위하고 이제 윤리특위를 이렇게 하나의 합하는 상임으로 통합하는. 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 5시에 3당 네, 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이 어찌됐든 참 이 지역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이렇게 쑥쑥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봤더니 공동 공약도 하셨더라고요. 10대 공약. 일산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로 보이는데 실제로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공약들을 함께 만드셨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산이 이제 네. 동부서구 나뉘어져 있고 요번에 선거가 개편되면서 이제 고양시 가불병정이 됐지만 네. 일산의 생활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네. 학교를 보내거나 또 뭐 그 생활을 하는 그 공간은 다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산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하면 훨씬 더 힘이 실리는 일들이고. 그렇구나. 19대 때도 뭐 이런 도시의 특징이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윤 의원님이 이제 그 교육문화위원회를 했고 저는 이제 기재를 했기 네. 때문에 우리 동네 학교 민원 같은 거는 윤 의원님이 거의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꼭지를 많이 따주고 네, 네. 또 이제 뭐 윤 의원님 하는 거 뭐 제가 기재부에서 뭐 알아봐드릴 거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같이 기재위가 했어요. 세잖아요. 마지막에 예산 예산 결정권. 교문위는 엄청 뭐 막 발품을 팔아도 나중에 예산 안 되면 다 그냥 꽝이에요? 꽝이니까. 그래서 진짜 네. 기재위 간사할 때 네. 엄청 힘 있는 네. 간사였어요. 윤 위원이.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시너지가 있고 이제 고양시는 뭐 4개가 지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임위를 좀 다 다르게 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면 보완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 20대에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공약을 한 것도 보면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거의 갔다 그랬는데 이 지역이 이제 동서구 넘나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다 모이는데요. 여기 그죠? 풍무 양고기가 있는 이 지역. 라페스테. 라페스타. 예. 뭐 문화의 무슨 거리예요. 그래서 문화가 이제 고양시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발전의 방향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한 게 한국에서 종합학교 유치, 첨당 방송 영상밸리 조성, 뭐 네. K컬처밸리 개발, 네. 뭐 그다음에 뭐 전철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런 되게 공통의 공약들이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이게 훨씬 더 잘 되는 시너지가 것들이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을마다 뭐 아이러브만 카페라든가 청소년 카페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꼼꼼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작지만 애 키우면서 살아가는 데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2인 삼각경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아, 그 굉장히 표현이 좋습니다. 그 저기 한국 예종이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 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교문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예종이 문체부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산이 이제 약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처럼 인식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의 정체 문제도 교통 문제도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일산이 자족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셉에 어떤 전망을 갖고 일산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설계해야 될까? 네, 네, 네. 이제 그게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일산에는 무슨 뭐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막 굴뚝산업 같은 거를 무슨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문화 예술의 도시 이런 게 이제 고양시 특히 일산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물적인 인프라와 잘 맞겠다 네, 네, 해서 네.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일산의 많은 그 뭐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기본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금 K컬처 밸리도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방송 영상 밸리도 경기도하고 지금 이미 협상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그 행복주택,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향의 그 청년 스마트 시티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네. 그런 컨셉의 이 젊은 그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잖아요. 네. 이제 그 전문성들을 정말 높이 평가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그 예술 학교가 들어오면 고양시의 그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해서 한예종이 지금 이제 통합 캠퍼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회사에서 이제 그 경쟁지에 다 이렇게 실사를 나가는 네, 네.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고양시도 원래는 지난주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이제 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이번 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시로부터 이제 브리핑도 받고 뭐 이제 부지 선정과 관련된 뭐 이런 조사들도 하고 그럴 텐데 유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과천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양시가 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왔을 때 그 학교에도 그렇고 고양시에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거의 수도권 인근에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공약 발표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좀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그렇기 위해서라도 접근성이 좀 더 편리해져야 되니까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을 조금 필요하구나. 신속하게 네. 하는 것도 이제 저희 그 공약에 포함이 돼 정말 있고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기재위에서 상당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올 수 있도록 지금 어제 이제 우리가 이 행복 청년 행복주택 타운이 이제 스마트 시티 쪽으로 예, 발표를 예, 했어요. 예. 근데 거기 안에 이제 한예종이 온다고만 하면은 조성원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 부지도 35,000평 네.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이제 청년
행복주택을 5,500세대를 짓는데 그중에 1,000세대 정도는 대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파격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예종은 지금 서울과의 이제 근접성 이걸 계속 이제 그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천보다 고향으로 오는 게 여기가 인프라가 훨씬 좋거든요. 과천하고 싸우고 많고. 계시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고로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그 많이 제공해주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도시를 선택하는 게 기재부 입장이 좋겠죠. 지금 정부 재정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재정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 자리에 과천 의원 한번 모시고 싶었네요. 그 얘기만 좀 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오늘 사립학교법 폐지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예. 계속 그러니까- 주장해 왔던 것을 오늘 또 상지대 문제 때문에. 상지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문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립학교 문제를 계속 핸들링을 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가실지. 사실 저는 이제 이 상임위를 계속 상반기만이라도 네. 계속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나. 근데 이제 국토위하고 교문위가 가장 인기 상임위예요.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1, 네, 2순위라서 제가 4년 동안 이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욕심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한예종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과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만이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사립학교법은 예전에 이제 그 사학재단의 그런 네. 부정과 비리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이 특히 대학 교육이 너무 이 심각하죠. 현실에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그 후과가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랬죠. 장애투쟁. 장애투쟁하고. 그래서 사학법 개정을 다시 또 재개정하게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비리 사학들이 다시 다 이제 복귀한 거예요. 특히 상지대는 김문기 총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네. 교육부 감사도 했어요. 그리고 뭐 모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다시 또 원상복구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교수들이랑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뭐 저기 해직당하고 네. 아이들은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수원대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계속 제가 그 오늘도 이제 저희 상임위가 있어서 네. 교육부 장관에게 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그 상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청구했어요 교육부에 또 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사 청구한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재감사를 해달라 이제 요청을 했고 네. 이 김문기 총장이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이 사조직화해서 학교 문제를 정말 다 그냥 자기 손아귀에 네. 맞아요. 아들 시켜서 저희가 국감 때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아파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데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이렇게 그 국감 내에서 거짓말을 시켰는데 위증을 했는데도 아직도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국회법상 위증죄 걸리는 위증죄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합의를 합의를 해야지 이게 또 저희가 고발이 민주당이 되고 막 합의를 안 하는데 해주면 그게 또 안 되면 안 되고 교육부가 또 그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 전에 그 소송이 막 걸렸어요. 상지대하고 네, 이제 예. 그 구성원들하고 그 소송 비용을 어떻게 내냐 학교에서 그 자료를 다 내라. 소송 네, 비용이 네,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런 국회 며칠 남았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교육부가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네.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19대 끝났다고 이게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교문위에서 이제 네.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그래서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네. 이런 비리 사학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네. 원래 그 대학의 본연의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몇 분 국회의원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학의 비리도 비리지만 세습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세습을 하고 한 100년 이렇게 한 가문이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 조선일보는 방씨, 중앙일보는 홍씨, 재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세습이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작동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너무 심각하다. 지금 뭐 국립대 총장들 임명 안 한 1년씩 되는 데가 너무 많은데도 1년이 뭐예요? 몇 년 됐어요? 제가 그 교육 상임위 있을 때마다 지금 총장을 다 뽑아놨는데 임명을 안 하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위에서 안 한대요. 그래서 네? 못 하고 위? 있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윗선에서. 때까지 안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학 교육 정상화 하려면 총장도 선출이 제대로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이게 아닌가요? 권력이 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다원화된다라 그럴까 분권이 네, 돼가지고 각 분야가 자기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딱 틀어잡고 네. 그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1년 반이 될 때까지 공공기관장 임명 안 된 게 10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이 나기 전에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도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죠. 정권이 끝나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안 하면 어떻게 끝날 때까지 안 하실래나? 아니 그런 그리고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이제 네. 권력을 분산하고 다양화한다는 게 지방자치의 지방 정부의 권한을 우리가 법적인 것에 네. 보장돼 있는 것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회수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지방의 그런 재정 분담도 네. 돈은 안 내려주면서 부담은 엄청 주고 그러니까 누리과정도 그런 거고 누리과정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다원화되고 그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네.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또 그런 것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할 텐데 이 모든 제도가 우리 법적으로는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전혀 적용이 안 거꾸로 가고 적용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적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이거를 좀 바로 잡으려면 그래도 정권 교체가 되면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삼선의 김현미 의원님 말씀. 근데 이제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돌아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흔히들 얘기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만은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절차적 민주주의만은 이뤘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면은 알아서 잘 작동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그 자기들끼리 이제 악용하고 뭐 이랬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수준은 최소한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 그 다음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뭐 국민 뭐 사회적 권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가 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변화가 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뭐 상지대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부 안에서 이걸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장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시 원대 복귀할 때 그런 절차들을 다 정해놨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켜지게 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난맥상들은 아니겠죠. 네. 지금 굉장히 뭐 상지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최소한 19대 국회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거라든가 그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냐. 청문회도 열고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유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9대에서 딱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20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이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네. 누적돼 온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좀 참고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봐줬던 잘하나 게 이렇게 봤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네. 사실은 국민들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이 기대했었던 특히 이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그 생활의 문제에서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네. 그게 이제 피부로 다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이제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선거의 투표로 이렇게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을 저희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받게 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큰 정말 책임감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워요. 좀 두려워요. 이 선거 결과가 우리가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걱정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를 최소한 그거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이어서 20대의 국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책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라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집에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원이 없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정원이 있고 정원이 없지는 않다.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무슨 정원이야 이 주제에 뭐 이런다는 거죠.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다 이 얘기를 이제 어느 유학생이 해주는 걸 좀 들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좀 돼야 된다 이런 그 고민 정치 안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언론을 쭉 검색을 해봤더니 김현미 의원님이 거물급 정무위원장으로 거론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재위원장 아니면 정무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던데. 제가 17대 때는 4년을 그 정무위를 했고 네. 19대 때는 이제 기재위를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제 여성도 이제 30% 하니까 두 명이 이제 우리 당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선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선 중에서 가장 연장자 인재근 의원님 가장 연장자이신가? 네, 그러면 이제 저하고 두 분이 하시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상임위를 경제 관련 상임위를 했으니까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 10개 중에서 한 뭐 두세 개가 이제 야당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순서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동네 민원이 많아갖고 뭐 산자위나 국토위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정말 그 어떤 경제 민주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재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 혹은 영세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50만 원, 60만 원 그 이하를 받는 생활, 특히 비정규직은 더 하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최소한 줄여줘서 뭔가 좀 이렇게 토대는 크든 작든 정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영국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런 틀을 좀 정무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서 좀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그 어디로부터 재정을 만들 거냐, 복지 수요를 만들 거냐, 정부 재정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맨날 뭐 몇 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법인세 이제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네.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거에서도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걸 네. 우리가 지금 거의 8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거기가 아니면 사실 대한민국에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 재정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꼭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유통이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백화점은 한 4개, 5개, 네. 대형마트도 4개, 5개가 모든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물품을 거기서 사주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생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얼마 전에 이제 행사장에 갔다 이제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장님이 얘기를 하길래 뭐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 백화점은 다른 나라는 백화점에 직접 물건을 사서 자기들이 팔고 남으면 재고 처리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임대업을 하는 거죠 사실상. 임대업을 해주고 그 세를 받고 매출액의 30%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진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뭐냐 수익의 30이 네. 아니고 매출액의 30%씩 가져가는 거예요. 매출 예,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옷집이나 남성복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것 중에 대한민국에 몇십 년간 전통적 브랜드가 있는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맞아요, 다 망했어요. 우리는 계속 옷을 사 입어요. 계속 신발도 사 입고 하는데 왜 그 집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판 백화점은 다 지금 뭐 조단위의 부자가 됐는데 네. 거기에 납품을 하는 그 중소기업들은 다 망한 거죠. 뭐 얘기하기 그 사람 얘기는 뭐 생산하는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면은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의 이태리 그런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런 나라들은 다 업체가 죽었겠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백화점 애들이 다 그걸 뭐 특정 매입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바꿀 수 예, 있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한다고 이제 오늘 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네, 해야 내일부터 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시작하겠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뭐 70% 세일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담을 네. 업체가 고스란히 다 안는 그런 구조죠. 다 이런. 그래도 백화점에 못 들어가서 서로 그 네. 들어가기 위한 근데 경쟁이 백화점에 못 또 들어가는 막- 업체는 그나마 다 망하니까 이게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거 백화점 입점 브랜드래. 아 그래? 이런 또 소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그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네, 제도를 바꿔서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오려면 로드샵은 못하게 한다든가 막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자기들 규제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완전히 거기에 그 복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 너무 심하네요. 그런 것들은 진짜 그 백화점만 부자가 되는 그쵸.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라면 그건 상생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그거는 깨 주셔야 될 것 제가 같다는 생각이.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소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이 문제를 딱 부딪혔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백화점 문제를 풀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 오기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과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20대 국회에서는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해야 그 예. 잘하실 거예요. 예. 파짱 그 듣고 계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김현미 의원님 잘하시라고 박수치고 응원할 거예요. 백화점만이 아니라 우리 유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건물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서 맞아요. 임대업 타고 네. 거기서 진짜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해도 네. 사실 한 달에 뭐 얼마 인건비 받기도 가져갈 인건비 건데. 갖고 가기도 힘든 거야. 네. 임대료는 계속 늘고 네. 그런 구조가 정말 네. 얼마나 억울하고 네.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치유돼야 될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얼마 전에 저희 남편 친구가 이렇게 회사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사흘 했더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저 대리기사 해서 들어오는데 뭐 자기가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대리하시는 그 대리기사분께서
아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저는 김밥집 열었는데요. 장사 안 돼서 밤엔 대리 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렸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들 이렇게 대학 교육 받고 회사 다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명예퇴직해서 그 돈 가지고 자영업 시작했는데 임대료 높죠. 카드 수수료 내야 되죠. 개업하고 하루도 못 쉬었대요. 김현미 의원님하고 같아. 제가 이제 그 요새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노동법을 오늘도 뭐 부총리가 와가지고 해고 갔다는데 해고가 쉬운 도록 노동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이미. 예, 그래서 뭐 40대 50대 남자들이 막 거의 다 이제 다 명퇴 희망퇴직 하잖아요. 근데 그 정부에서는 저성과자를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해고 명퇴 희망퇴직 받으면서 고성과자라고 받겠어요? 다 저성과자라고 그래서 받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다 자영업을 하니까 대통령도 뭐 치킨공화국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피자 전쟁, 뭐 치킨 전쟁, 편의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3년 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가 퇴직금 털어먹고 그냥 대출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65세 되기 전에 다 그냥 수급자가 되는 거 수급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 이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일을 좀 잘 하시라 이런 당부가 담긴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위험한 기회다.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한 기회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페북에 쓴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굉장히 놀랬고 이제 백성 미만이었잖아요. 네, 저도 그날 새벽 2시에 뭐 기자가 어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에요 막 이러길래 믿기지가 않았어요. 날 새면 바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거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저희 지지자들은 이게 야권이 분열될까 봐서 굉장히 표를 몰아줬고요. 네. 새누리당 표가 많이 빠져서 그 3번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투표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게 뭐냐면 더 이상 이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한테 기대할 게 없다. 먹고 살게 좀 해주라.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살게 해달라. 이 요구가 이 결과를 낳았다고 실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당이 진짜 얼떨결에 일당이 된 거예요. 이게 일당이 됐는데 이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한테 딱 1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정기국회까지 내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기국회 초반까지가 딱 1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이 이제 뭐 민생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아낸다든지 그다음에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당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믿음직하고 책임 있게 하는 걸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1년 동안 전처럼 그냥 뭘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안에서 싸움만 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는 뭐 이렇게 다시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당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도 저는 못한다. 그래서 이 1년을 우리에게 기회는 기회인데 정말 자칫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만났다. 이제 사실은 선거가 딱 끝나는 새벽부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약간 굉장히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이건 기회긴 기회인데 이거 정말 잘못하면 영원히 돌아오고 진짜 회복하지 그러겠구나. 못하는. 그래서 진짜 선거 끝난 다음부터는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좀 무거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것이 뭐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우리 당이 그 동안에 비판받았고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렇게 단결해서 뭔가 정말 성과도 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손에 잡히는 성과보다는 국민들이
희망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바뀌고 내 삶도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지금은 너무 이제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헬조선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좀 뿌듯하고 자부심도 있고 뭔가 이 나라에 살면 내 삶이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자기 검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이제 더 생기는 거긴 한데 이건 함께 같이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의원님 옆에 많은 국민들이 손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뒤에서 밀어드리잖아요. 끌어들이고 밀어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지금 보면 4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양당 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이렇게 된 결과는 3당 체제 만든 거는 양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3당을 만든 거다. 결국 국회 탓이다 이렇게 아주 특이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4당 체제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이 흡족할 만한 정책을 하려면 야3당의 공조가 필수 불가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삼선의 김현미 의원님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이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뭐 연정을 얘기하면 새누리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또 요즘에 조금 다시 말을 좀 걷어들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자기네는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뭐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당이 다르겠죠. 뭐 서로가 생각이 아주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한 뭐 가습기 문제라든가 뭐 어버이 연합 문제라든가 뭐 사립학교 비리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연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분명하게 노선을 해야죠.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뭐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저는 뭐 이게 뭐 대선까지 그림이 이제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겠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는다면은 야당끼리 공조를 해서 뭘 풀어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대선도 구조가 뭐 여야 구도가 아닌 또 새로운 어떤 구도가 형성이 돼서 싸움이 쉽지 않은 전선이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하죠. 여당도 야당도 아니면 무슨 당인? 네? 5당? 네? 무슨 당? 안 들려요. 분명하게 해주세요. 안 할래. 이런 때는 좀 자제하는 것이. 네. 역시. 저 금방 튀어나온다. 저거랑 하면. 근데 모든 게 다 야당이라고 해서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그럼요. 좀 스펙트럼도 넓고 그러니까 중요한 아주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두 개만 공동의 과제를 풀 수 있어도 저는 굉장히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분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감정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한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게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제1당인 만큼 일단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3당이 어떤 공조를 할 건 물론 이제 정책 공조는 당연하지만 그밖에 이제 다른 정치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주관했던 토론에서도 그 구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자 구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양자 구도가 가능하냐 지금 당이 4개인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문제 제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아마 이제 어제도 이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당이나 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후회가 많다,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언론에도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제 대선은 양자구도로 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아직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그래요. 근데 그 양자구도로 복원되려고 하는 힘이 더 세겠죠, 아무래도. 센데 이제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의 스탠스, 또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도록 우리 당이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송선처럼 삼자구도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어느 당이 어느 당을 이렇게 막 그 끌어당기거나 뭐 끌려다니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금방 끝났죠. 저희 시작할 때 오후에 햇살이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 이제 석양이 지고 이제 그 해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시장하실 것 같아요. 네. 양고기집인데 양고기는 안 줘. 물만 줘. 물만 줘. 다음에 한번 시간 여유 있게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당 토크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약간 낯설네요. 김현미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엔 저희가 상을 잘 차려놓고 그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만 마무리. 20대 국회에 어떤 역할 하신다. 짧게 30초씩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계속 삼선언부터 하다가 뭐든지 키 순서로 하면 제가 늘 먼저 하는데요.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가 정말 그 너무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큰 그건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다가와서 그러나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이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무래도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 일이다 생각해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권 교체를 향한 우리의 힘찬 걸음에 저도 또 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선의 거물급 상임위원장. 기대돼요.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유, 네? 그냥 부담 팍팍. 굉장히 부담되네. 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제가 이제 위험한 기회를 만났다 그랬을 때 이제 칼날의 선거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말씀은 그게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두 분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유권자들이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기회에 저희가 또 다음에 일산 엄마들, 아줌마들 모시고 함께 그때는 양고기 먹으면서 그때 한번 하도록 엄마들이 많이 가는 네. 데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